삼강입니다. 미국 시대의 특징. 여러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미국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미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미국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감히 제가 미국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하고 이 지정학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미국의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지정학 공부에서 알아야 될 미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를 두 편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노바디라는 영화입니다. 이 노바디라는 영화는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2021년 개봉했는데요. 영화가 일단 재밌습니다. 볼만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화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소외된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영화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미국식 지정학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은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러시아 갱이 들어와가지고 여자 한 명을 괴롭힙니다. 이 주인공이 기도를 합니다. 제발 좀 더 괴롭혀라.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은 지금 뭔가 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 문을 닫고 버스 기사이신 중국계 기사님을 내보낸 다음에, 물론 이제 여자분도 내보내고 버스를 봉쇄한 상태에서 러시아 갱을 다 후드려 패고 박살을 냅니다. 조지 캐넌이라는 냉전 전략을 설계하신 미국의 외교관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상대하기는 아주 단순하다. 왜 단순한가요? 적은 그냥 죽이거나 없애면 됩니다. 제압하면 됩니다. 근데 친구를 상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미국은요, 지금까지 적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적을 무너뜨리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정학에서 가장 미련한 짓은 미국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요, 친구를 상대를 잘 못해요. 친구들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자, 이 영화는 트럼피즘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미국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영화하고 쌍벽을 이루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화로부터 무려 만들어진 지 30년 전의 영화인데요.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배우를 했죠. Falling Down. 이 영화의 메시지 비슷합니다. 미사일을 설계하는 엔지니어인 이 주인공이 이혼당하고 버림받고 뭐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날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를 버리고 그 대신 총을 들고 유색인들, 한국인, 중국계 뭐 이런 사람들을 쏴 죽입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무차별 사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날이 더웠고, 그리고 이 영화의 맥락은 뭐냐면 여기는 우리나라인데 왜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괄시하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연도를 기억해 보세요. 1993년 냉전 끝나고 직후입니다. 이 영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일본계 형사하고 이제 대치를 했어요. 마지막에 일본계 형사가 설득을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하라고.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쁜 놈이요? 그랬더니 형사가 yes.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난 뭐든 시키는 대로 했어. 미국을 보호했지.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영화는 패배주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산층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영화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거죠. 1990년대 초입니다. 미국은 냉전을 끝나고 냉전에서 이기고 나서 세계화를 리드하면 미국의 중산층들이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화의 승자는 미국의 중산층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초상류층들은 물론 10배 이상 소득이 올랐어요. 근데 중산층과 서민들은 정체됐습니다. 누가 올랐죠? 네, 중국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갔죠. 그러니까 이 영화 다음에 30년이 있다 나온 노바디라는 영화는 이 똑같은 주인공이에요. 백인의. 뭔가 국가에서 일을 했는데 알려주지는 않고. 그래서 노바디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초토화를 시킵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묻어나죠. Falling Down은 1990년대의 초에 패배감을 대표하고요. 현실 적응하지 못한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의 패배감을 대표한다면 2021년도에 개봉한 노바디는 우리가 노바디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우리 지하실에는 금과 총이 있는데 실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잘 나가는 너네들이 아니라 이 총과 금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신감도 묻어납니다. 이 두 영화는 절묘하게 쌍벽을 이루면서 미국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다가올 지정학적 시대의 미국의 특징도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들 꼭 보세요. 두 영화 다 보면 좋습니다. 트럼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아니고 그러나 이 트럼프 현상은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고요. 피터 자이언하고 트럼프의 메시지는 통하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맹들한테 적이 아니라 동맹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미국 없는 세계를 살아볼려? 그래 한번 살아봐. 미국 없는 세계를. 피터 자이언은 미국 없는 세계를 살아보겠냐라고 묻지 않고요. 미국 없는 세계가 온다 라고 말했죠. 최근에 나온 신작. 한국어로는 번역이 제목을 좀 온순하게 달았던데 인구학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어 제목은 The Beginning of End. 종말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죠. 그 책을 저는 나오자마자 원서로 읽었는데요. 바로 급 우울해지더라고요. 엄청 우울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먼저 망할 나라의 1순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국제 질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용민이라고 지금 외교관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있으시면서 쓴 논문이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현안으로 부상한 배경과 의미. 작년에 나온 거니까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이 논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제 질서는 n분의 1의 기여가 아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국제 질서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장되어 있죠. 그렇게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합을 시켜야 되니까요. 자유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값나가는 공공재가 필요하다. 이게 당연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어떤 경제학 교수나 어떤 경제학 서적에서도 국제무역의 기반이 항공모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학이 좀 몽상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정학이 더 현실적입니다. 현재 국제질서는 특이한 환경에서 작동하던 취약한 체제다. 이것이 공감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제질서는요. 항구적이지 않아요. 어거지로 만든 인위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매우 취약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죠.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요. 시오노 나나미의 책이 있고 피터 자이언의 책이 있어요. 이 두 책은 다루는 대상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는요. 10세기 전후에 지중해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1000년 전이죠. 피터 자이언의 This United Nation은 지금을 다루죠. 근데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로마가 없어진 다음에 지중해는요. 해적과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해적과의 투쟁이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피터 자이언이 얘기하는 This United Nation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신작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항행의 자유가 사라진 국제무역이 사라진 바닷길이 사라진 지구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닷길 하면 미국이죠. 미국의 유전자입니다. 항행의 자유라는 게.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리더십을 주도권을 갖지 않았어요. 리더 국가였는데 리더십 발휘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덩치 큰 스위스가 되길 원했어요. 사실 미국인들은. 그게 미국의 이상입니다. 잘 사는 뿐만 아니라 스위스 잘 살죠. 잘 사는 뿐만 아니라 덩치도 엄청 커요. 미국 엄청 크잖아요. 근데 스위스야. 국제 질서에서 늘 유보적인 태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그렇게 돌아갔다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은 이것이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뒤로 빠져있는 세계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대영 제국이 없어진 상태에서 미국이 그것을 떠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하기 전부터 국제 질서의 밑그림을 미국이 주도로 그립니다. 그것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1944년에 뉴햄프셔에서 44개 동맹국이 모여가지고 만들었고요. 실제로 설계자는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적인 스타였고 말년을 보내고 있었던 메나드 케인스. 그럼 들어보셨죠? 경제학의 거두. 영국 대표입니다. 덱스터 화이트. 미국 대표. 둘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덱스터 화이트는 당시 소련의 첩자였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해상무역을 보호하고 제국주의를 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반제국주의를 부르짖었고요. 친공산주의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소련과 함께 지구 질서를 반제국주의로 가져갔기 때문에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미국의 적은 소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련이 아니라 영제국과 프랑스 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동맹국이었던 영제국과 프랑스 제국한테 제국을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제국을 뺏었죠. 그러다가 일본은 뭐 적이었으니까 일본 제국은 완전히 망가뜨렸고요. 그런데 1950년대 한국전쟁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적이 러시아로 바뀌면서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재건해
되겠다는 마음을 굳세게 먹죠.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1971년도에 금본위제를 이제 금태환을 금지하면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끝났다라고 경제학자들이 말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립니다. 지정학자들은 아직도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끝났는데 왜 브레튼 우드라고 자꾸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포스트 1945라고 부르죠. 포스트 1945는 미국 해국력에 의해서 항행의 자유가 기본인 질서를 말합니다.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닌데 유라시아 대륙에 엄청나게 원수들이 살거든요. 서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들 간의 관계가 왜냐하면 오래된 땅이니까 다 원한이 있어요. 우리하고 일본 원한 있고 우리하고 중국 원한 있고 중국하고 인도 원한 있고 중국하고 베트남도 원한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다 원한이 있잖아요. 이런 원한 덩어리인 유라시아에서 유조선 같이 느린 배가 컨테이너를 실은 그렇게 느린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진에서 보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유라시아 대륙을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몰라요. 놀랍게도.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없어지면 피터 자연의 책을 읽으면 국제무역은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이상주의가 있는데요. 그 이상주의는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을 이제 이었습니다.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유럽에서 중부 유럽을 놓고 3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독일 인구의 4분의 1인가가 죽거든요. 그런 끔찍한 전쟁을 끝내고 만든 조약입니다. 그 조약은 약간 우스꽝스러운데요. 공국이 됐건 그러니까 공작의 땅이건 백장령이건 왕령이건 황제가 있어요. 황제 땅이건 다 평등하다. 주권은 평등하다. 왜냐하면 주권은 최종적인 권력이니까. 그래서 개별 국가의 대표들은 회의장에 왔을 때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이런 개념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문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동시에 테이블에 같이 앉고 이런 룰을 세팅을 한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 갖고 그래가지고 주권 평등한 거죠. 그래서 한스 모겐소라는 지정학자는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국제법의 핵심 규칙들이 15세기와 16세기 내내 발전되어 왔는데 그런 국제법 규칙들이 완성된 것은 1648년에 이루어졌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종교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영토 국가를 근대 국가에 초성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국가라는 상상, 주권과 국가라는 그 상상력의 대부분은 이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지만 제국주의를 공식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 원수들 간의 관계는 다 평등하죠. 그렇게 연출도 합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지금 망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같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다리를 꼬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겠지만은 이건 현대적인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왕은 황제 신하였어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신하를 보내면 저기 불광동에 영흥문까지 나와가지고 맞이해야 되죠. 그 신하를 맞이하는 중국의 신하를 맞이한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영흥문을 이제 개화파들이 독립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독립문은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고요. 중국에 대한 독립이죠. 근데 이제 왜곡해서 좀 교육을 하죠.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인식됐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만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은 제국주의를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베스트팔렌의 조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내정 간섭이라는 거를 이제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미국의 현실주의자들을 자극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이제 북한이나 이렇게 이란 자꾸 인권 명분하냐 이것도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을 위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제 관계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약이라는 건 명분인 거고요. 중국도 베스트팔렌 조약을 떠듭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떠들까요?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에 대해서 서구에서 얘기를 하면 베스트팔렌 조약을 떠듭니다. 근데 중국이 안 떠들 때가 있죠.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 주권 존중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 대국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러나 어떤 중거는 된다. 그래서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그것이 국가에 난 그들의 주권 우리랑 평등하다. 이런 개념을 인류가 만들어냈다. 지중해 문화의 산물이다. 17세기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우더라고요. 제가 베스트팔렌 조약을 얘기했더니 제 주변의 사람들이 1648년 이거 외우더라고.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지.
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베스트발렌 조약은. 또 하나는 이제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요.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놨는데 예일대의 트리핀이라는 교수가 이거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는 미국의 돈이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야 된다. 그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무역 흑자였거든요. 케인즈나 덱스터 화이터도 미국이 무역 흑자를 위해서 미국 적자를 낼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산업사회가 그 당시 유럽하고 일본이었는데 다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수입할 게 없어요. 다 미국이 모든 분야에도 다 경쟁력이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달러가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기계 사고 다 사야 되는 거지. 미국한테 팔 게 있다?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낸다? 상상을 못 했는데 이때 또 천재가 있는 거죠. 벨기에 출신인데 이분이 트리핀이라는 교수님이 이 달러 시스템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 달러라는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달러 그냥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란 건 빚이니까 우리 진짜 돈이 빚이거든요. 한국은행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줘야지만 전 세계에 달러가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무역 적자를 내야지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내야지 달러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럼 달러가 공급이 돼야지 유동성이 돌아가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내면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그냥 종이잖아요, 종이. 그래서 이게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자를 높이고 무역 흑자를 내면 달러 공급이 부족해서 전 세계 유동성이 부족해지고요.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이 이자율도 낮추고 무역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인도가 낮아져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음모론의 대가들이 이렇게 쓰면 한 면만 보는 거죠. 위안화라든가 엔화가 뭐 위안화 모르겠어요. 근데 엔화나 마르크화는 기축통화를 떠안을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이 요구도 했고 니네가 기축통화 일부를 떠안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부했죠. 왜냐하면 무역 적자를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제국은 되게 특이한 제국인데 빚쟁이 제국이에요. 뭐 보통의 제국들이 말기에 빚을 지죠. 유럽, 영국이 그랬습니다. 전쟁하느라고. 근데 미국은 뭐 시작하자마자 빚을 짓는 나라야. 따라서 보통의 제국은 자기네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무역 흑자를 낸 다음에 그 빚을 전 세계에 투자를 해서 빚을 쌓고 그 빚을 못 갚으면 함대를 보내가지고 빚 갚아 이러는 게 제국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미국은 물건을 사줘. 종이 찍어내가지고 막 물건 사줘. 계속 사줘. 계속 빚을 지는 거야. 다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요. 다 미국 시장에서 팔아먹고 싶어요. 근데 미국이 빚을 지고 빚으로 빚을 갚는 건 엄청 싫어해. 이걸 발견한 게 바로 트리핀이에요. 이게 모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제로섬 게임적인 사고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는 좋은 거, 무역 적자는 나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엔화 찍어 누르고 마르카 찍어 누르고 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면 말고 다른 면도 있어요. 니네가 좀 기축통화 좀 해라. 이렇게 해도 자기네가 무역 흑자라는 건 뭐냐면 실업을 수입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파는 거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그 노바디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폴링다운 같은 게.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 할수록 미국의 중산층 무너져요. 왜냐하면 무역 적자를 내니까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전부 나가거든요. 물론 고수익 일자리는 생기죠. 금융이라든가 IT라든가 고수익 일자리는 막 생겨가지고 천재나 천재기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는데 그냥 준수하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일자리 어디로 갔어요? 일본, 한국, 독일,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달러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은 어때요? 제조업 국가잖아요. 일본이나 독일은 제조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축통화하기 원하지 않아요. 달러 시스템 자체가 입체적이다. 미국이 그만큼 입체적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정신분열증 정도로 입체적이에요. 달러 부활이라는 폴 보커가 쓴 책이 20년 후에 한국에서 번역이 되는데요. 이런 책이 20년 동안 묻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지적으로 너무 선수층이 얇다라는 거죠. 영어로 읽은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좋은 책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폴 보커가 1990년대 쓴 책이에요. 일본의 자신의 파트너인 쿄텐 토요와 함께 미일 동맹은 떼놓을 수 없는 두 기둥에 건설된 것이다. 하나는 일본이 국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행사한 리더십을 수용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이 일본의 세계 및 미국 시장의 자유주의를 용인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일본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냥 우리나라의 원수진 이웃나라 그리고 뭐 그건 맞죠. 근데 이제 일본의 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일본 축구랑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랑 삐등하거나 뭐 우리보다 약간 못하거나 뭐 실력은 더 좋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 축구랑 레벨이 다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포스트1945 시스템의 미국의 파트너였어요. 다시 말해서 일본은 미국의 고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위기에 빠지면 어디로 달려갔냐? 일본한테 달려가서 일본의 고관을 털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마다 일본은 털려줬어요. 왜냐? 일본은 제국주의 할 생각이 없었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미국이 안보적 환경을 제공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무역 시스템을 떠안고 있으니까 일본이 제국주의 해봤잖아요. 그래서 무역 산업국가가 되려면 원자료에 접근이 돼야 되는데 원자료에 접근이 되려니까 중국도 먹어야 되고 동남아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됐다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전쟁에 졌는데 미국이 그걸 그냥 해주겠다는 거야. 돈만 내. 돈만 내면 다 사오면 되니까. 일본은 why not? 그래서 일본은 군대에 투자 안 하고 무역에만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끝없이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판을 깐 하우스에서 일본이 계속 돈을 따는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이. 그랬더니 하우스를 운영하는 미국이 와갖고 일본하고 독일의 어깨를 툭툭 친 다음에 돈 엄청 땄는데 야, 이 하우스가 망할 것 같아. 그러면 돈 딴 일본하고 독일이 칩을 줘요, 미국한테. 그럼 미국이 다시 그 칩 갖고 이제 하우스 운영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일본하고 미국이 독일한테 와요. 계속.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의 삥을 뜯고 룰을 바꾸면 그 바꾼 룰에서 또 일본하고 독일이 또 승자가 되고 또 룰을 바꾸고 또 삥 뜯고 이게 계속 무한순환된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그 얘기가 달러의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폴 보커 시절에 일본과 서독의 경제 관료들은 국제질서의 하부 구조가 경제의 기반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정말 미국이 짜증나는데 계속 우리들이 그러니까 엔화를 계속 절상시키거든요. 엔화가 절상되면 미국, 일본의 기업 경쟁력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도 일본 기업들이 간신히 해가지고 또 경쟁력 회복해요. 또 엄청나게 수출을 해먹어. 그러면 미국에서 또 오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책에. 폴 보커가 차관일 때 미국의 대장성이나 수상을 만나러 보내면서 닉슨 대통령이 일단 비행기 군용기를 태워가지고 일본에 보내면서 그거를 닉슨 대통령이 일본 수상한테 알려요. 전화로. 지금 보냈으니까 네가 만나든지 대장상하고 만나게 해줘. 급이 다르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오는 폴 보커는 차관인데 만나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어디서 만나냐? 미군 기지 만나. 수상이 바쁠 거 아니에요. 한 나라 수상이. 그러니까 대장상을 만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이 그래도 10시간 걸리니까 그 사이에 회의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 갖고 올까? 무슨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릴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애나 올리라는 거겠지. 어디까지 올릴까? 얼마까지 올릴까? 딱 해놓고 이제 폴 보커가 통보를 합니다. 아, 이렇게 올려주세요가 아니에요. 폴 보커 책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갈 거고 그 후과는 굉장히 클 거다. 근데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제안을 받으면 나는 이제 독일을 가서 독일을 설득할 거다. 이런 거죠. 일본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독일은 선택할 필요도 없어. 독일은 종속 변수거든요. 그럼 뭐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보복 준비한다 이런 거죠. 일본이 들어줍니다. 이게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미국은요, 일본하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점령국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을 대하는 거 정말 다릅니다. 일본은 진짜로 패전국으로 다뤄요. 이 책에 잘 나옵니다. 장면들이. 그냥 통보예요, 통보. 홀버커가 이제 우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관료들의 우정이 있으니까 같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멋지게 말한 거예요. 미일 동맹을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기둥에 건설된 것이다. 하나는 일본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행사한 리더십을 수용한 것이고 꼬봉이 된 거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이 일본의 세계 및 미국 시장 자유주의 꼬봉이 된 거고 보호해준 거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두 기둥이 포스트1945를 지탱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반미를 한다지만 진짜 반미는 한국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반미의 정신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 얘는 진짜 반미구나. 티를 잘 안 내요. 근데 진짜 반미고요. 한국인들은 티를 엄청 내죠. 반미인데 읽어보면 친미예요. 일본은 진짜 반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전쟁해가지고 많이 죽고 회복탄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다시 기회가 온다면 미국하고 또 뜰 거예요. 지정학적 운명입니다. 그게. 미국 그걸 알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미가 기본에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미를 하더라도 미국이 봐줄 거를 전제로 미국하고 한판 뜰 생각을 안 하잖아요. 봐줄 걸 전제로 개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너그러운 아저씨, 산타클로스,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근데 일본은 미국하고 싸워봤잖아요. 유일하게 그것도 대회전을 미드웨이 해전. 너 미국, 나 일본 이렇게 해서 한번 붙어져.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나서 게릴라전하고 붙었지 나 미국 너 뭐 이렇게 진영 짜가지고 유일하게 싸웠던 거예요. 예, 그 깨졌죠. 그런 일본한테 미국은 어떤 얼굴일까요? 아까 노바디의 여러 번 보면 아시겠지만 잭슨이안이 보일 겁니다. 잭슨이안. 앤드루 잭슨 미국 대통령은 되게 독특한 대통령인데요. 인디안들을 싹 다 죽이고 복수하고 이런 대통령 유명하고 대통령 되기 전까지 5번에 결투해가지고 4명인가를 죽이고 1명을 불구 만들어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틀리면 복수하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팔레치아 산맥 서쪽에서 나온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서민의 대통령이라고 또 미국에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행이 가장 닮은 게 앤드루 잭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는 일반적인 지정학에서의 고립주의가 아니라 잭슨이안이라고 부르는데 받은 만큼 응징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미국에는 산타크로스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이에요. 우드로 윌슨은 윌슨이안이라고 합니다. 윌슨이안 이상주의를 대표하죠. 미국에는 또 해밀턴이라서 대통령 안 돼 있고 $5인가 $10에 들어가 있는 분인데 미국 최초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을 만든 분. 현실주의입니다. 미국은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뚜렷합니다. 이 3가지 축으로 미국이 변화무쌍이에요. 고립주의, 이상주의, 현실주의입니다. 지정학은 대부분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지정학 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정치가들은 현실주의자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가들은 이상주의입니다. 혹은 트럼프같이 잭슨이안들입니다. 일본이 알고 있는 미국은 잭슨이안일 거예요. 그죠? 무섭죠. 미국이 무섭다라는 걸 진짜로 아는 나라일 거예요. 일본은. 보복도 많이 당했죠. 핵폭탄만이 아니라 프라자 합의 같은 거 보면 미국이 쑥대밭 됐죠. 일본이. 자, 이 3가지의 원래 색도 3가지를 섞어가지고 온갖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해하려면 이 3가지가 왈츠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눈이 어지럽습니다. 어쩔 때는 이상주의 얼굴, 어쩔 때는 무시무시한 앤드루 잭슨의 얼굴, 어쩔 때는 현실주의 계산적인 상인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게 둘씩 짝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립주의하고 이상주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힘의 균형, 세력 균형을 싫어해요. 그런 개념을 싫어해요. 개념 자체를. 유럽이 추구했던 세력 균형. 이념이 아니라 균형을 통해 가지고 그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강하면 영국이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손잡고 프랑스를 견제하고, 독일이 강하면 다시 영국이 프랑스랑 러시아랑 손잡고 독일을 견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개념을 싫어해요. 이들에게는 앤드루 잭슨에게는 복수가 있거나 아니면 우드로 윌슨에게는 이상이 있는 거지 현실을 고려한 제한적인 전쟁의 개념이 없어요. 보통은 지정학에서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가 대립하는데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 같은 이상주의나 해밀턴 같은 계산에 입각한 합리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자들은 미국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만 존재할 수도 없다. 미국 바깥에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한다는 점에서 앤드루 잭슨 같은 고립주의하고 다릅니다. 고립주의는 요새주의라고도 하는데요. 미국을 민주주의의 요새로 만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이 중국이건 일본이건 러시아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왜 세계 문제에 관여를 해야 되냐? 짜증나게. 그 멍청하고 미련하고 야만적인 것들 맨날 지들끼리 싸우라 그래. 이게 이제 고립주의거든요. 피터 자연이 지금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국하고 싸워줘야 돼? 일본 너네 문제야. 한국 니네가 알아서 해. 왜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워야 돼? 우크라이나 니네 문제야. 독일의 문제잖아. 우린 상관없어. 이런 게 앤드루 잭슨이에요. 현실주의나 이상주의는 아니야. 미국만 존재할 수가 없어. 미국 바깥에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관여해야 돼. 근데 이제 이상주의하고 현실주의는 이제 이런 게 다르죠. 이상주의는 이념이 앞서다 보니까 사활적인 어떤 이익이 있고 주변적인 이익이 따로 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유연성이 떨어지죠. 근데 현실주의는 유럽은 꼭 지켜야 돼. 중동은 꼭 지켜야 돼. 일본은 꼭 지켜야 돼. 근데 한반도? 글쎄. 대만? 글쎄. 중앙아시아? 여긴 우리 나발이 아니지. 동유럽? 러시아한테 하라 그래. 이런 게 이제 현실주의인 거예요. 이상주의는 나토가 러시아가 약할 때 동진을 해가지고 민주화시키고 유럽연합에 껴안게 만들고 자유세계를 확장하고, 한국 중요하지. 한반도에 민주주의적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대륙에 딱 반도에 그 칼처럼 꽂아놓으면 중국도 나중에 변할 거고 다 좋아져.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하다,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일단은 우리가 공부하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아주 정신없는 왈츠를 칩니다. 지금도 칩니다.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이상주의가 이렇게 정치적 전면에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외교에서 이익 추구라는 국익을 추구한다는 건 심지어는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대표적인 이제 이상주의 대통령이 케네디거든요. 케네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낭만적으로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낭만적으로 살다 가셨고 얼마나 멋있게 하는데요. 미국은 자유의 추구에 있어서 이익은 없고 친구들만 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위선입니까? 영국은요. 미국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영국은 민족적으로. 근데 영국은 이런 말 안 합니다. 영국의 정치가들은. 영국은 어떤 친구도 없다. 이익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수상히 합니다. 다르죠. 그래서 영국 제국주의하고 미국의 주도하는 세계 질서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국 정치가들이 이타적인 목적을 말할 때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봐요. 근데 그거 진심입니다. 진심. 근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외교의 진정한 문제는요,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한계를 망각하는 이상적 명분이 독주할 때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정치가들의 수사가 진심이라는 것이 그게 골치 아픈 말인 겁니다. 그게 위선이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어쨌건 미국의 이상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팩터입니다. 국익 위주의 힘의 균형 정책의 최대 허점이 있어요. 현실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죠. 물론 저는 현실주의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사고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지정학을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예요. 근데 현실주의의 문제가 뭐냐면요. 적에게 미국의 행동 반경을 예측하게 만들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이 현실주의가 되려면 모든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태평양, 대서양 양쪽에서 전쟁을 치르는 건 불가능하다. 힘을 집중해야 된다면 우리가 사활적으로 보호해야 될 때가 있고 주변부로 남겨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선을 걷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지만 한반도를 빼니까 이제 마오하고 모태똥하고 김일성이 전혀 이상한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침을 한 거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대만 문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사활적하고 주변적이라는 게 이게 딱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죠. 그게 이제 현실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변부라고 알리면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푸틴도 속은 거죠. 스스로 속았죠. 아, 우크라이나 놔두겠구나.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죠. 조짐이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얀마에서 서구가 노벨상까지 줬고 이렇게 높였던 아웅산 수기 여사의 정부가 전복이 돼 있어요. 미얀마에서. 근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황망하게 무기 다 내도록 철수를 했어요. 도망갔죠. 미국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민중 데모가 일어났는데 소련의 특공대가 와가지고 진압하는데 미국에서 백악관에 성명서만 냈어요. 이렇게 미국이 자신의 힘을 투사하지 않는 곳을 정해버리니까요. 미얀마? 그것까지 우리가. 홍콩? 아유,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해. 카자흐스탄? 그거 원래 러시아 나와바리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보여요? 푸틴이? 바로 들어오죠. 우크라이나에. 그죠? 이것이 바로 현실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미국은요. 현실주의건 고립주의건 이상주의건 공통적으로 자국에 대해서 굉장한 자국이 되게 예외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도 예외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라시아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유럽으로부터는 대서양만큼 떨어져 있고요. 동아시아로부터는 태평양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섬나라예요. 지구적으로 봤을 때. 유라시아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섬나라라서 섬나라 특징 같습니다. 섬나라는 영국과 비슷해요. 역의 균형, 오프쇼어 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륙의 일에 직접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대륙의 대리인을 세운다거나 다른 동맹을 만들어서 그 동맹을 간접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대륙의 힘의 균형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이 역의 균형자였을 때 유럽의 패자가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았죠. 균형을 맞춥니다. 2등에 붙어요. 2등에. 미국이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2등에 붙습니다. 이념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 2등. 소련이 1등이었을 때 중국하고 붙었습니다. 중국이 1등이니까 이제 일본한테 붙는 겁니다. 인도나. 유럽도 마찬가지겠죠. 이걸 역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후 세계에서 1945년 이후에 내정 간섭 안 하고 입맛에 맞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상주의자들이 들어와갖고 일본도 미국화 시키려고 그랬고 유럽도 다 미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력도 딸리고.
현실주의로 바로 돌아섭니다. 루즈벨트가 소련을 품은 이유는 루즈벨트가 소련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루즈벨트는 진짜 소련을 좋아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소련을 되게 많이 관대했어요. 근데 현실주의이기 때문에도 설명이 됩니다. 미국은 루즈벨트가 소련한테 엄청난 지원을 하거든요. 미국이 육군이 부족해요. 이건 미어샤임이라는 국제정치학의 대가, 현실주의 국제정치 대가인 미어샤임 교수의 이론인데요. 뭐 당연한 말입니다. 미국은 육군이 부족해요. 해군의 나라죠. 미국은 육군이 부족하니까 유라시아에 힘을 투사를 못합니다. 내륙까지. 그래서 육군이 풍부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독일하고 싸울 때는 러시아가 필요했던 거죠. 그 대신 미국은 물자가 풍부하죠.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과 물자로 제공을 하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를 대주잖아요. 무기를. 싸우면 니네가 해라. 미국은 또 태평양하고 대서양에서 동시에 싸우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전쟁은 유럽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거든요. 미국이 선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2차 세계대전 때만 유일하게 미국이 양대항에서 모두 적과 싸웠죠. 이런 말이 있대요. 애들아 매우 위험한 시기에는 다리를 건널 때까지 악마와 동행해도 된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미국의 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이야기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패자가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 당시 트루먼은 미주리주 상원의원인데 독일이 승기를 잡으면 러시아를 도와야 하고 러시아가 승기를 잡으면 독일을 도와야 한다. 독일과 일본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미국은요. 이런 짓을 벌여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적을 제거해서 수렁에 빠져요. 미국의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히틀러를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있었으면 소련을 막을 수 있었는데 소련 막느라고 고생을 하죠. 유럽에서. 미국이 일본을 제거했잖아요. 일본이 있었더라면 중국의 공산화도 막았을 거고 소련의 동진도 막았을 텐데 일본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관동군들. 일본을 제거하고 나서 미국이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고 베트남 전쟁에도 개입을 해서 피를 흘리죠. 한마디로 조폭이 다스리는 어느 지역을 경찰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들어가고 정의를 실현해 버리고 나면 그만큼의 육군력이 있으면 정의가 실현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조폭이 되고 그 다른 조폭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미국이 빠져 있는 수렁입니다. 지금 이것이. 미국 계속 이래요. 계속. 다시 말해서 미국이 영국 제국주의를 해체하지 않았다면 중동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중동은 영국 제국주의의 나활이었으니까. 미국이 프랑스 제국을 해체하지 않았다면 베트남에서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럼 베트남은 프랑스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 제국을 해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반도는 친일적인 위성국가거나 일본의 직속 지역으로 남았을 테니까 실제로 그것이 타협 아니었어요. 일본이 끝까지 버티면서 야 우리 태평양 포기할 테니까 우리 대만하고 한반도하고 만주권 인정해줘. 그런데 그걸 안에 핵폭탄 쓴 거죠. 만약 관동군이 남아있었다면 마오가 저렇게 클 수가 없었고 중국 공산은 안 됐을 겁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역사는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건 미국이 일본을 해체하고 일본이 싸워야 될 한반도 전쟁을 한 거고요. 중국 공산당하고 대립을 하게 된 거고. 프랑스 제국을 해체하고 베트남에 빠진 거고. 영국 제국 해체하고 중동에 빠진 겁니다. 독일을 제거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것도 유럽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다음 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공산주의가 현실을 타파하니까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할 때는 선제적으로 참전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현실의 질서가 깨질 때 참전합니다. 지금 중국이 위험한 건 뭐냐면 중국이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예요. 현실 타파거든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잖아요. 저게 현실 타파로 가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거는 공산주의 세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현실 타파주의였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공산주의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덱스터 화이트가 소련의 간첩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국무부하고 잔뜩 있었습니다. 친소파들이 미국에. 근데 이제 한국 전쟁 때문에 이제 메카시 열풍도 불면서 정리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을 이해하는데 어느 연로한 베두인 장로가 칠면조를 잡아먹으면 회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칠면조를 사다가 천막 곁에 두고 매일 먹이를 잔뜩 주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 그 칠면조를 훔쳐갔어요. 이 베두인 장로가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우리가 큰 위험에 처했구나. 누군가 내 칠면조를 훔쳐갔단다. 아들들이 대답했대요. 아버지 칠면조가 뭐 때문에 필요하세요? 장로가 말했어요. 상관 말고 내 칠면조를 찾아오렴.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 달 후 누군가가 장로의 낙타를 훔쳐갔어요. 아들들이 어떡하죠? 그랬더니 내 칠면조를 찾아오라 그런 거예요. 낙타가 아니라. 그래도 아들들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몇 주 후에 장로의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칠면조 때문이다. 그들이 내 칠면조를 훔쳐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잃은 것이다. 자, 이것이 미국의 현실주의 지정학 전략가들의 머리를 흔들고 있는 골칫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세계의 리더십을 갖고 현상을 유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현상 도전자가 작은 것을 도전해 왔을 때 그것을 양보하게 되면 결국은 더 중요한 것들을 양보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미넨 트라우마입니다. 미넨 트라우마라는 거는 이제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요구했을 때 영국이 프랑스가 독일하고 맞서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체코슬로바키아까지만 가져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히틀러가 야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푸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폴란드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푸틴이 크리미아 반도를 병합했을 때 미국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푸틴이 우크라이나 다 먹어도 되겠네? 해서 일어난 일이 지금의 일이죠. 이런 일 때문에 미국은 골치가 아프겠죠? 예, 현상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직면한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현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한국 전쟁이 매우 중요한데 한국 전쟁은 유럽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의 서쪽 끝과 오른쪽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전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사태가 먼저 있었고요. 스탈린은 유럽에서의 미국의 의지를 시험했더니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중국하고 중공이죠. 마오하고 김일성이 남침을 원했기 때문에 소련의 힘을 쓰지 않고 미국의 의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남침이 이루어진 거고요. 트루만도 현실주의자였지만 소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양보하면 한반도 자체는 지정학적으로 사활적이지 않았지만 독일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총력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메가더가 너무 잘 싸워가지고 신났죠. 그러다가 메가더가 중공군의 참전을 불렀고 그래서 수원까지 후퇴를 하죠. 그때부터 미국은 이 패턴이에요. 버티그, 한국전쟁 버티그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고 몇 개월 안 돼서 버티그에 빠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끼도 못 낳는 순방아지를 샀다는 둥 얘기를 합니다. 재무부하고 연준도 이제 채권 발행을 놓고 갈등하기 시작하고요. 미국이 난장판이 돼요. 갑자기 태도 바꿔갖고 우리는 말이야 잘못된 곳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적과서 잘못된 전쟁에 휘말렸다 해가지고 조기 휴전을 원하죠. 조기 휴전을 원하니까 소련이 미국이 약점을 때 잡은 거예요. 이것 봐라. 발 빼고 싶어 하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휴전을 3년 동안 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25 전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의 역동성은요. 한 9개월밖에 안 가요. 이 사진들인데요. 처음에 북한이 남침을 했으니까 대구, 부산 남겨놓고 대한민국 없어질 뻔했는데요.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38선 넘으면 안 됐던 건데 지정학적으로 38선 넘어가지고 막 올라갔죠. 압록강까지. 그래서 중공군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수원까지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메가더 잘리고요. 리츠웨이가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이제는 여기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남한의 미군은 워싱턴의 얼굴을 눈치를 보고요. 밀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중공군과 인민군은 모스크바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면서 전선을 교착시켜요. 이것이 1951년 5월에 교착이 됩니다. 그리고 휴전은 1953년 7월이니까 실제 전쟁은 3년이라고 하지만 2년 동안 휴전이었던 거예요. 휴전을 위한 건데 휴전이 평화는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6.25의 백마고지 전투, 불모고지, 적영능선, 금성지구, 단장의 능선, 피해 능선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쟁들인데요. 이것이 무의미한, 지정학적으로 무의미한 휴전 기간에 일어납니다.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산에다가 그냥 폭탄 투하하고 막 죽고 쓰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가들이 놓친 부분이에요. 메가더가 잘렸지만 메가더가 예고했거든요. 휴전이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실수를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이 반복합니다. 이 고지전을 보면서 호찌민은 천재적인 전략가인 군사 전략가인 베트공의 호찌민은 교훈을 얻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압도적이지만
땅굴 파고 들어가면 꼼짝 못하는구나. 아무 의미 없구나. 위에서 퍼붓는 그 바보 폭탄이거든요. 지금처럼 지능적으로 땅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산만 나자죠. 이런 거에 들어가 있어서 미국하고 싸우면 되겠다 이런 한 거죠. 이런 전술적 전투에서 더 많이 희생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막 여기 백마고지가 뚫리면 서울까지 막 뚫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뚫려도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현상 유지가 깨지면 피곤하거든 저쪽에서도. 이건 오직 휴전 협상에 서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무모한 희생들이 계속됐던 겁니다. 비극이죠. 지정학적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저희 엄마도 전쟁 고하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도와서 저희 엄마도 이제 전쟁 고하로 어린 시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막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만이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이런 걸 알았겠냐고요. 우리가 시골인데 싸움은 모스크바하고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정학이 냉정한 겁니다. 메가더가 한을 치죠. 그때 밀고 올라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 패턴을 계속 보입니다. 스탈린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럽에서 티토라는 애가 공산혁명을 했는데 소련 말을 안 들어요. 티토가 이럽니다. 스탈린 보고 당신 도움이 안 되니까 개입하지 마라. 스탈린이 막 열을 받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데 이 티토 이 새끼 이거. 그랬더니 미국이 눈치 딱 까고요. 티토를 도와줍니다. 공산주의에 좋다 이거지. 소련이 꼬봉이 아니면. 그래서 스탈린이 모태통을 의심합니다. 내가 별로 안 도와줬는데 중국을 먹었네. 저거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내 말을 들을까? 그래서 스탈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가 지금 기세 등등한데 우리하고 국경도 길고 얘네를 소모시킬 수 있다면 나쁘지 않네. 한반도 전쟁을 하길 원하니까 해봐라 한번. 내가 소모되냐? 네가 소모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휴전을 끕니다. 휴전은 그래서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스탈린 죽고 나서 휴전이 부랴부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의 러시아가 소모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우기승천하는 중공군이 소모되고 북한군이 소모됐으니까. 다만 스탈린은 김일성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게 다 이제 비밀이 해제된 자료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야 진짜 미국이 참전 안 할까? 이것만 확인을 한 거예요 스탈린은. 그래서 마오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김일성이 마오한테 물어보니까 마오도 참전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미국이 수수방관했거든요. 그 당시에 미국한테 동아시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유럽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키신저의 책을 보면 만약에 평양 원산, 한반도가 짤록한 부분이 평양 원산 라인입니다. 평양 원산 라인에서 멈췄으면 우리는 이제 평양까지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만약 거기서 메가더가 현명하게 멈췄다면 이게 키신저의 회고인데 최근에 나온 비밀 해제된 중국과 소련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중공군이 참전한 게 아니고요. 이미 참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냥 그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더 주류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참전하게 되어 있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원산 라인을 지켰으면 좋았죠. 왜냐하면 미국은 해군 국가이기 때문에 평양 원산에다가 딱 배 갖다 대놓고 가장 좁은 지역만 방어하면 되는 거니까. 네. 물량 면에서 앞섰던 남측이 유리했겠죠. 자,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6.25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 게임에서.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잊혀진 전쟁이 아닙니다. 절대로 잊혀진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군이 15만 명 희생되잖아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사실은 냉전을 세팅하고 냉전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이 그때는 힘이 없어서 소련이 비행기로다가 엄호를 해주기로 했는데 스탈린이 미국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주기로 해놓고 전쟁을 시켜놓고 안 도와줍니다. 거의 안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모태똥이 스탈린을 숭배했던 사람인데요. 스탈린의 소련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중, 소중 간의 갈등의 골이 한반도 전쟁에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20년이 지나서 꽃이 피우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이 대땅뜨기를 하게 되고 소련이 고립이 됩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 뿌린 씨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 당시 전쟁 끝나고 버티기 때문에 국방 예산을 막 깎았다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는 걸 미국인들이 보고 나서 이 냉전은 현실이구나 해가지고 국방비 증액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나토도 군사동맹으로 안 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협의가 있고 유럽인들이 콧대가 높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망했지만 뭐 미국의 뭐 근데 한반도 전쟁 나는 거 바로 보고 꼬리 바로 내린 다음에
미국 사령관이 나토 사령관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오죠. 미국의 군사적 실체를 유럽의 콧대 높은 원래 제국주의자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 니네가 대빵해. 우리 소련 너무 무서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소련은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무서워서 마오쩌둥 소모시키려고 장난 삼아서 불장난을 해본 건데 이것이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장기판의 세팅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베트남전에서 졌고 한반도 전쟁에서 실제로 졌어요. 승자는 중국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힘이 이거예요. 미국의 힘이 무서운 게 실수를 자산한다는 겁니다. 이따 베트남 전쟁 얘기도 나중에 나올 텐데요. 베트남 전쟁에서 아주 치욕적으로 졌지만 미국은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어쨌건 미국이 주도가 돼서 벌어지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역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역사 공부 자체가 재밌고 역사를 그냥 이렇게 연대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한국 전쟁이 냉전에 끼쳤던 영향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누구나 다 대만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반도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실은 몇몇의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은 땅덩어리가 넓지만 서쪽 끝하고 동쪽 끝은 연결되어 있어요. 운명적으로. 지정학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러시아랑 중국처럼 육지의 강대국이 국경을 변경하려고 하는 육지의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이 늘 위험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